부산발 새벽 기차에서 내린 한서연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취업 확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압구정동 강도윤 회장님 댁 전속 간병인. 28살 혼자 키우는 8살 아들 지우를 부산 할머니께 맡기고 올라온 첫 서울살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며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후의 각막 이식 수술비 3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간병사 자격증을 딴 지 이제 막 1년, 경력은 부족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압구정로대 5역에서 나와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점점 커지는 건물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산 감천동 반지하에서 살던 그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걷다 보니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서연은 웅장한 철제 대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드라마에서나 봤던 규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게 된 간병사 한서연입니다. 곧 대문이 열리고 단정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댁 가사 매니저 오말숙입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많이 힘드셨죠? 말숙은 서연의 캐리어를 받아들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저절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지개 빛을 흩뿌리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발밑을 비춰주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놀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숙이 서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대리석 계단을 오르며 서연은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흘끗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방은 이쪽입니다. 2층 복도 끝, 말숙이 두꺼운 원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강도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의 상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윈 얼굴, 깊게 패인 눈가 주름, 그리고 이마의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사라진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숙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등으로 볼을 닦아내니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그날 밤 서연은 직원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강도윤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성그룹 창업주, 건설업과 부동산업으로 재산을 일군 인물. 하지만 20여 년 전 부산 북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전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연은 일찍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수액과 약물 투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액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라벨 끝부분이 살짝 들떠 있었고 그 아래로 다른 글씨가 비쳐 보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액 튜브를 따라 올라가니 작은 기포들이 불규칙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액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강도윤 회장을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바이탈을 체크하고 수액을 갈아주고 침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말숙이 저녁 교대 시간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간병 일지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숙 씨, 혹시 회장님이 이렇게 의식을 잃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거든요. 말숙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부회장님과 며느리분이 가끔 들르시죠. 그런데 말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석 부회장과 그의 아내 윤채린이 나타났습니다. 아, 새로 온 간병사시군요. 민석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히 인사하자 채린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간병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1년 정도입니다. 겨우 1년. 이런 중요한 환자를 맡기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채린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석이 아버지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다만 수액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이상한 점.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기포가 좀 많고 라벨도. 소견서는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 간병사는 지시만 따르시면 돼요. 민석이 서연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린이 그 옆에서 씩 웃었습니다. 역시 경력이 짧으니까 이런저런 착각을 하시네요. 부부가 나간 후 말숙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분들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수액 라벨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회장실 옆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숙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이리 오세요. 서연이 다가가자 말숙이 사방을 둘러본 후 속삭였습니다. 게스트룸 화장실 환풍기를 한번 보세요. 환풍기요? 그냥 청소할 때 확인해 보세요. 말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게스트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환풍기 커버를 열자 안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작은 녹음기, 그리고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석이 병원 의사와 만나는 모습, 채린이 정체불명의 약병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액은 제가 준비하죠. 성분 조절도 어렵지 않아요.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 쪽에 이야기해뒀어요. 결과 조작은 문제 없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간병사는? 계속 지켜보죠. 혹시라도 눈치채면.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 왜 민석과 채린이 DNA 검사를 조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서류를 펼쳐보니 부산 북한 개발 관련 피해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정호 화재 사고 사망 추정, 딸 한서연 당시 8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미확인 생존자 가능성 있음이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가건물, 자신을 안고 뛰어나오던 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리고 다시 불길 속으로 사라진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강도윤 회장 댁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걸까요? 그리고 민석과 체리는 왜 DNA 검사를 조작하려는 걸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도윤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회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몇 가닥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봉투에 담았습니다. 오후에 병원 검사실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검사를 의뢰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며 병원에서 올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눈꺼풀이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반응은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부산 이야기, 지후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도. 아버지를 닮으신 것 같아요. 특히 잠든 모습이. 서연이 말하던 중 갑자기 회장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서연은 말숙에게 잠깐 외출한다고 말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검사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로비 한 구석에 앉아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수치들 사이로 한 줄의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침부 확률 99.9%. 서연은 결과지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재벌가 회장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을까? 그리고 민석과 체리는 왜 DNA 검사를 조작하려 했을까?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억상실이나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민석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잠깐 외출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하자 민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신 것 같던데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저희 아버지 머리카락이 필요했나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CCTV도 확인했고 병원 검사실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채린이 2층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 가져왔어요. 99.9%라고 나왔더군요.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받으려고? 민석이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20년 만에 나타난 효녀? 채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고 환자의 신체 일부를 무단으로 채취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잠깐요. 서연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버지와 대화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겠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어요. 대화가 불가능하죠. 그럼 깨어나실 때까지. 안 됩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하지만 보안업체에도 연락해둘 테니까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채린이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숙소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을 캐리어에 넣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말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도움이 못 되어서. 괜찮아요. 고마웠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말숙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장태주에게 연락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면서 서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2층 회장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누워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장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말숙 씨가 연락하라고 하셔서 아, 그분이군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장태주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오래 모셨나요? 25년 됐습니다.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죠. 장태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부산 북항 일에 대해서도 아시겠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죠. 회장님이 가장 후회하시는 일이죠. 그럼 제 아버지 일도 한정호 씨 말씀이시죠? 회장님이 20년 넘게 찾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찾고 계셨다고요? 화재 당시 회장님도 기억을 잃으셨어요. 몇 년 후에야 기억이 돌아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한정호 씨는 사망 처리된 상태였죠. 딸은 행방불명이고. 장태주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의 사진도 있었고 부산 곳곳을 찾아다닌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비를 들여 탐정사무소에 의뢰한 자료들입니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석 씨와 채린 씨는 상속 문제죠. 회장님이 서연 씨를 찾으시면 재산 상속에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장태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수액을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장태주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회장님이 깨어나시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곧 움직이겠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희망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장태주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부산의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지우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지우의 목소리가 애타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눈이 좀 더 아파졌어요. 할머니가 병원 가자고 하는데. 서연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러 온 서울에서 도리어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돌아가서 치료받게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구해야 하고 아들도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장태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결정적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다음 날 저녁 9시 서연은 장태주와 함께 강도윤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서연이 불안해하자 장태주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회장님도 원하실 일이에요. 현관문이 열리자 말숙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거실에 모두 모여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민석과 채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웬 불청객들이야? 민석이 험악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장태주가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채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독을 주입하지 않는다면 깨어나실 수 있어요. 장태주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석과 채린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액은 제가 준비하죠. DNA 검사도 조작해 드리겠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수액실 CCTV 기록입니다. 채린 씨가 수액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민석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야. 그렇다면 경찰이 판단하겠죠. 장태주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민석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할 게 있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 계셨고, 당신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잠시 의식을 잃게 한 것뿐이야. 채린이 변명했습니다. 잠시요? 한 달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말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살인미수예요. 이건 그때 민석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주소는 장태주가 재빨리 민석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누구를 부른 거죠? 당신들이 알 필요 없어. 민석이 소리치는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말숙이 인터폰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이에요. 채린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석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강민석, 윤채린 씨 맞으시죠? 신고요? 누가? 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숙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채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실 거예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민석과 채린이 연행되어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이 장태주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회장님을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독성이 완전히 빠지면 가능성이 있어요. 장태주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이 혈액 검사를 하고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장태주와 말숙도 함께였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뭐라고 할까요? 서연이 불안해하자 장태주가 웃었습니다. 서연아라고 하실 거예요. 20년 동안 그 이름만 부르셨거든요. 다음 날 새벽 의사가 나왔습니다. 독성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중으로 의식을 되찾으실 것 같습니다.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간병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강도윤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눈을 뜬 순간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움직여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듯하던 눈빛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연.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 한마디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누워있던 탓에 근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간병사 자격을 살려 아버지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조금씩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구나. 강도윤이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가며 힘들어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은 많아요. 서연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두 사람은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도윤은 화재 사고 후 기억 상실을 겪었다가 몇 년 뒤에야 기억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산 감천동까지 가봤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 할머니와 함께 여러 번 이사했거든요. 생활이 어려워서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지우도 만나보세요. 외손자예요. 서연이 휴대폰에서 지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닮았네. 어릴 적 서연이하고 똑같아. 강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력이 많이 안 좋아요. 수술이 필요한데 내가 책임질게.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마. 서연은 감사의 마음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2주 후
강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석이와 채린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할 거야. 하지만 회사 일은 맡길 수 없어. 강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보다. 돈과 권력만 쫓다가 가족을 잃었어. 저택에 도착하자 말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말숙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서연이 인사하자 말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산 북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 강도윤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잘못된 일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단도 만들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너도 피해자이니까 더 잘 이해할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지우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KTX를 타고 온 지우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앞에서 어색해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할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프니? 강도윤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엄마가 꼭 낫게 해준다고 했어요. 당연히 낫게 해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그 주말 지우는 서울의 유명한 안과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각막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 시력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보름 후 붕대를 푼 지우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지우의 말에 강도윤이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더 잘생겼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택의 넓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새로 찾은 시력으로 신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할아버지와 상의해봐야지.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자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런데 부산도 자주 가야겠어. 할머니가 보고 싶으실 테니까.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후 부산 북항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서연이 사무국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과거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소식 날 강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인사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저택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새 시력으로 감나무 잎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이 언제 열려요? 가을이 되면 빨갛게 열릴 거야. 그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강도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강도윤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선택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건너뛴 부녀, 그리고 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잔잔하지만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출발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선택과 책임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일까요? 서연과 강도윤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20년이라는 시간.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딸은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낯선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로를 모른 채로 말이죠.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찾아오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서로를 아끼고 책임지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혈연이든 아니든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려 할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족이 있으신가요? 꼭 혈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하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 작은 기적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들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만나요.